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흉곽을 짓누르는 압박감에 김정호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가위 눌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천근의 맷돌이 가슴 위에 얹혀있는 듯한 육중한 무게감이자 칠흑 같은 어둠이 온몸을 휘감아 조여 오는 질식의 공포였다. 방 안은 분명 창호지 문을 통해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야 마땅했으나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빛 한 점 허락되지 않은 완벽한 심연이었고 그 심연의 깊은 곳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역겨운 물비린내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그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었다. 김정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잠자리의 불편함이 아님을 직감하며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해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사지가 보이지 않는 밧줄에 꽁꽁 묶인 듯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직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청각만이 어둠 속의 정막을 찢고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곤두서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바람이 문풍지를 긁는 소리도 아니요.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마치 목구멍에 끓는 핏덩이를 억지로 삼키며 토해내는 듯한 처절하고도 섬뜩한 여인의 신음소리였다. 그 기괴한 소리는 방의 구석진 곳, 병풍 뒤의 어둠 속에서 시작되어 점차 그가 누워있는 침상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마른 바닥을 질질 끄는 젖은 치맛자락의 마찰음이 고막을 긁어대는 소름 끼치는 소음과 섞여 김정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는 이마를 느끼며 눈을 부릅뜨려 애썼고 마침내 흐릿한 시야가 어둠에 적응할 무렵 자신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실체를 마주하고야 말았다. 머리카락은 산발하여 허리까지 풀어 헤쳐져 있었고 입고 있는 하얀 소복은 흙탕물과 핏물에 절어 축축하게 젖어 있었으며 그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고 있었으나 그 울음소리에는 생명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냉기만이 가득했다. 김정호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아니면 내가 부임 첫날부터 헛것을 보는 것인가 하고 되뇌며 호통을 치려 했으나 입술은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 떨어지지 않았고 혀는 마비되어 굳어버린 채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다.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정호를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김정호는 심장이 삼을 듯한 충격에 전신을 떨 수밖에 없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하게 죽어버린 피부 위로 두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붉은 피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터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눈빛에는 이승의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깊고도 짙은 원한과 슬픔이 서려 있어 보는 이의 영혼마저 얼어붙게 만들 지경이었다. 여인은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들어 자신의 목을 감싸 쥐더니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나으리 원통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간신히 내뱉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공허하면서도 귓가에 생생하게 꽂혔다. 그녀가 말을 이어가려 할 때마다 입에서는 검은 흙물이 울컥울컥 쏟아져 나왔고 그녀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실ემ을 반복했는데 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죽어가던 당시의 고통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듯했다. 김정호는 성리학을 공부한 선비로서 평소 괴력난신 과일이기심을 논하지 않으려 했으나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공포 그 자체였기에 그는 공포를 넘어선 연민과 의구심에 휩싸여 속으로 도대체 누구기에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나타나 나에게 호소하는가 라고 외치고 있었다. 여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김정호의 얼굴 바로 위까지 몸을 숙였고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김정호의 뺨에 닿는 순간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묻힌 곳을 대나무, 붉은 여인은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말하려는 듯했으나 목이 막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허공으로 손을 뻗으며 김정호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그 순간 김정호는 생존 본능이 발동하여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며 상체를 벌떡 일으켜 세웠고 걔 누구냐? 라는 호통과 함께 끔찍했던 가위 눌림에서 깨어났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으나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려는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밖에서는 새벽 다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와 그가 현실로 돌아왔음을 알려주었다. 김정호는 이마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놓인 호롱불을 켜 방안을 밝혔는데 불빛이 흔들리며 사물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자 방금 전의 공포가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단지 고단하여 꾼 객꿈일 뿐이다. 낯선 곳에서의 첫밤이라 심기가 불안하여 그런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자리에 누우려 했으나 코끝에 맴도는 비릿한 냄새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꿈속에서 맡았던 바로 그 썩은 물비린내와 흙냄새였으며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 머물다 간 것처럼 습하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김정호는 호롱불을 들고 방바닥을 비추어 보았고 그 순간 그의 눈은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누워있던 침상 아래 병풍이 놓인 구석에서부터 침상 머리맡까지 이어지는 바닥 위에는 선명하게 찍힌 물 묻은 발자국들이 점점이 이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성인 남자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작고 가녀린 영락없는 여인의 맨발 자국이었다. 발자국 주변에는 흥건하게 젖은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물기에서는 강물이나 빗물이 아닌 지대의 썩은 물에서나 날법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김정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발자국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고 그 역겨운 비린내에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며 이것이 결코 환상이나 꿈이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것은 사람의 흔적이 아니다. 그는 나직이 읊조리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새로 부임한 현감으로서의 첫날 밤, 이토록 기이하고 불길한 징조를 마주하게 된 김정호는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게 되었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정주한 채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한양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청운의 꿈을 안고 이곳 변방의 고을로 내려왔으나 도착하자마자 느꼈던 마을의 음산한 분위기와 아전들의 묘하게 경직된 태도 그리고 첫날 밤에 찾아온 원혼의 방문까지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촛불이 타들어가며 심지가 탁탁 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는 가운데 김정호의 머릿속에는 꿈속 여인의 처참한 모습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대나무, 붉은이라는 단어가 맴돌며 떠나지 않았고 그는 이 기이한 현상이 자신에게 무언가 중대한 과업을 던져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였지. 내 비록 부임 첫날이나 백성의 억울함을 외면하고서야 어찌 목민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마음속으로 굳은 다짐을 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완전히 밝아오고 관아의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올 때쯤 김정우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가 폐부로 들어왔지만 방 안 가득했던 비릿한 냄새는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고 마당을 쓸고 있던 마당쇠가 그를 보고 황급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다. 나으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요? 라는 일상적인 인사가 오늘따라 왠지 모를 가식처럼 들려왔고 김정우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그래 간밤에 별일은 없었느냐? 라고 물었다.
마당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별일이라니요. 그저 밤새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 풍경 소리가 요란했을 뿐입죠. 라고 대답하며 눈을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정우는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고 이 고을에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그리고 관아의 사람들조차 그 비밀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을 품게 되었다. 그는 곧바로 이방을 호출하여 조회를 열 것을 명했고 잠시 후 관아의 대청마루에는 이방을 비롯한 호방, 예방 등 육방 관속들이 도열하여 신임 사또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김정우는 근엄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간밤에 괴이한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마을의 정황을 떠보기로 작정했다. 내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 이 고을에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나 억울하게 죽은 자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좌중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이방 최 씨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김정우는 매의 눈으로 포착했다. 이방은 헛기침을 하며 한 발 앞으로 나와 읊조리며 말했다. 사또, 이 고을은 태평성대하와 같아 백성들이 배를 두드리며 사는 곳이온데 어찌 억울한 죽음 따위가 있겠습니까요? 혹여 뜬 소문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무지한 백성들의 헛소리일 뿐이옵니다. 그러나 김정우는 이방의 매끄러운 답변 뒤에 숨겨진 끈적한 기만과 공모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간밤에 자신의 방안을 채웠던 그 역겨운 물비린내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태평성대라. 내 어젯밤 꿈자리가 몹시 사나워 물어본 것이다. 허나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으니 작은 소문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늘부터 관내의 호구 조사를 다시 하고 특히 최근 몇 달간 실종되거나 변사한 자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내게 보고토록 하라. 김정우의 서슬퍼런 명령에 아전들은 서로 난처한 눈빛을 교환하며 마지못해 예, 분부 받들겠나이다 라고 복창했으나 그들의 표정에는 귀찮음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김정우는 그들의 태도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여인의 원한을 넘어 고을 전체를 지배하는 모종의 거대한 권력과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자리를 파한 뒤 김정우는 집무실로 돌아와 붓을 들어 간밤에 보았던 여인의 인상착의를 기억나는 대로 종이 위에 그려보았는데 피눈물을 흘리는 눈과 입안 가득한 흙 그리고 젖은 소복의 형상이 화선지 위로 옮겨질 때마다 손끝이 떨려왔다. 그는 그림을 응시하며 맹세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왜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내게 찾아왔는지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어 억울함을 씻어주겠노라고. 밖에서는 다시금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마치 여인의 흐느낌처럼 구슬프게 들려와 김정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부임 첫날의 해프닝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김정우는 이제 막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 부을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관아의 공기는 습기를 머금어 끈적하고 무거웠다. 김정우는 집무실인 동원에 앉아 이방 최두식을 비롯한 육방 관속들을 다시 소집하였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설친 듯한 피곤함과 더불어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김정우는 벼루에 먹을 갈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먹이 갈리는 서걱서걱 하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채우며 아전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내 어제 호구 조사를 명하였거늘 하루가 지나도록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 연유가 무엇인가.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서슬퍼런 위엄이 담겨 있었고 이방 최두식은 식은땀을 닦아내며 굽신거렸다. 사또 나으리 워낙 갑작스러운 명이시라 자료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사옵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려 길이 험한 탓에
강면의 담당자들이 오지 못하고 있습죠. 이 방의 말은 기름칠한 듯 매끄러웠으나 김정호는 그 눈빛 뒤에 숨겨진 교활한 계산을 읽어낼 수 있었다. 김정호는 붓을 내려놓고 그들을 쏘아보며 변명이 길구나. 내 직접 마을을 둘러볼 터이니 길잡이를 대령하라 라고 명하였으나 이방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리도 익숙지 않으신데다 날씨마저 탐은데 어찌 옥체를 상하게 하려 하십니까요? 저희가 곧 상세히 조사하여 올릴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사적인 만류는 오히려 김정호의 의심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이들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확신은 굳어졌고 그 비밀의 중심에 간밤에 나타난 원혼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직감했다. 김정호는 그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관복을 평복으로 갈아입고는 호위무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관아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마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저들의 감시망을 벗어나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장터거리는 맺은 날씨 탓인지 행인들의 발길이 뜸했고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또한 어둡고 경직되어 있었다. 김정호는 삿갓을 눌러쓰고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시키며 주모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지나가던 과객이오만 이 고을 분위기가 왜 이리 스사나오? 마치 초상이라도 난 집 같구려. 주모는 행주로 탁자를 훔치다 말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쉿, 목소리를 낮추시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지 않소. 이 고을에서 입 한 번 잘못 놀렸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답니다. 그녀의 말에 김정호는 귀가 번쩍 뜨여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사라지다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주모는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최진사댁 몸종 연화 아가씨 말이오. 그 곱고 착한 처자가 몇 달 전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관아에서는 외간 남자랑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하질 않나. 추추,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아이가 홀어머니를 두고 야반도 주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 연하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김정호의 뇌리에 번개 같은 전율이 스쳤다. 간밤 꿈속에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처절한 몸짓과 한 맺힌 눈빛이 이 이름과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 최진사라는 자가 누구오? 김정호의 질문에 주모는 질겁하며 입을 다물려 했으나 그가 엽전 몇 냥을 쥐어주자 마지못해 입을 열었. 이 고을 땅의 절반이 그 양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감나으리들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니까요. 연화가 사라진 그날 밤도 최진사 댁에서 큰 연회가 있었다는데 주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김정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관아의 정문 앞이었다. 관아 앞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 한 명이 진흙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고 포졸들이 그녀를 짐짝처럼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제발 제 딸년 좀 찾아주십시오. 우리 연화는 절대 도망갈 아이가 아닙니다요. 흑흑. 노파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앙상한 손은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놓지 않았다. 포졸 중 하나가 몽둥이를 들어 올리며 이 미친 할망구가 또 와서 행패네. 썩 꺼지지 못할까? 라고 소리치며 내리치려던 찰나 김정호가 바람처럼 달려가 포졸의 팔을 낚아챘다. 멈추어라. 백성의 억울함을 듣지는 못할 망정 매질이라니 내 놈들이 정령 관아에 녹을 먹는 자들이냐. 김정호의 우렁찬 호통에 포졸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삿갓을 벗어던진 김정호의 서슬퍼런 눈빛을 마주하자 그제야 사색이 되어 땅에 머리를 조아렸다.